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때는 조선 성종 13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산속 작은 동굴 안. 진흙투성이 집신을 신은 11살짜리 나무꾼 소년 하나가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등에는 지게가 있고 손은 나무를 하느라 이미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죠. 그런데 그 동굴로 말쑥한 선비복색을 한 두 젊은 남자가 비를 피해 뛰어들어옵니다. 그냥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소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선왕 조실록의 행간 어딘가에 숨어 있을 법한, 아니 어쩌면 실제로 존재했을 법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름은 이완,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 낮에는 나무꾼이었지만 밤에는 학문에 몰두하는 천재학자. 이 이야기는 가난이 재능을 꺾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실력 앞에서는 임금도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힘을 주세요. 전라도 전주부, 조선왕조의 본관이자 전주희 씨의 뿌리가 내린 땅. 풍남문 너머로 이어지는 골목골목에는 양반의 위세와 평민의 땀이 뒤섞여 있었고, 그 고을 외곽 완산자락 아래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 내걸린 현판의 글씨는 지워지다 못해 이제 형체만 남아 있었지만 그 글씨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읽었을 겁니다. 명문 양반가의 후손임을 알리는 그 이름을. 그러나 집안은 달랐습니다. 빈 선반, 기운 옷, 하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이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이완. 이완의 나이는 11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었는지 우라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남긴 것은 빚도 땅도 아닌 오직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권의 책. 그리고 이완은 그것을 전부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주 일대에서 현명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학식이 있었고 판단이 빨랐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 의논을 했고, 어머니는 늘 조용하고 따뜻하게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가 이 집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이완에게 전해졌습니다. 비록 몰락한 가문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완의 하루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밥을 먹고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완산 자락은 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만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산길은 미끄러웠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이완은 매일 올랐습니다. 나무를 하고 때로는 약초를 캤습니다. 창포, 익모초, 삽주, 더덕. 어디에 무엇이 자라는지,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쓰이는지 이완은 책으로 배운 내용을 산에서 직접 확인하며 몸으로 익혔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면 몇 푼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어머니와 둘의 끼니를 해결했고 남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책을 샀습니다. 밥보다 책이 먼저였던 소년. 밤이 되면 이완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등잔불 하나를 켜고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앉으면 이완은 딴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서삼경은 기본이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미 몇 번씩 읽어 구절을 외울 지경이었지만 이완은 매번 새로운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와 한서로 역사를 읽었고 주례와 예기로 제도를 이해했으며 아버지가 남겨놓은 지도와 지리서를 펼쳐 조선 팔도의 땅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도록 이끌었습니다. 완아,
내가 책에서 읽은 것을 말해보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배운 것을 단순히 암기로 그치지 않도록 반드시 말로 설명하게 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완의 사고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알아본 사람은 한동안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성종 13년 초여름,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지만 이완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며칠째 나무가 부족했고 시장 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선을 2개 넘어 완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소나기가 퍼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소나기는 위험합니다. 물길이 갑자기 불어 발목을 잡기도 하고 바위가 미끄러워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완은 서둘러 익숙한 곳을 찾았습니다. 능선 바로 옆 큰 바위 2개가 맞닿은 그 사이 공간. 어릴 때부터 비를 피하던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이완이 뛰어들어가 숨을 고르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흑투성이 도포 자락을 붙잡고 뛰어오는 2 젊은 선비. 나이는 20 중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평범하지 않았지만 소나기 앞에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둘 다 흠뻑 젖은 채로 동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린 나무꾼 소년과 선비 2명. 그런데 먼저 말을 건 것은 선비 쪽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젖은 갓을 벗고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을 붙였습니다. 이 산속에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이야. 내가 먼저 자리하고 있었느냐? 이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투와 눈빛에서 범상치 않음이 느껴졌지만 상대가 누군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 이 산을 오르내린 지 오래되어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멈출 때까지 함께 계셔도 됩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말이 어른스럽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이완이라 합니다. 빗소리가 동굴 입구를 두드렸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였습니다. 어디 사느냐,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느냐. 그러다 선비 중 한 사람이 슬며시 물었습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내 나이에 그런 것이 궁금하기도 하더냐? 이완은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낮에 나무를 하고 밤에 글을 읽는데요. 어제 읽은 관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육을 안다고요. 요즘 시장에 가보면 솔직히 곡식값이 올랐고 사람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창고가 비면 예절도 위태롭다는 게 책 속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느낍니다. 동굴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비 중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한 명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이완 옆에 서 있던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11살 소년이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어리고 아는 것도 부족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도는 책에 있고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그릇되면 백성은 고통받습니다. 지금 전주부 안에서도 아전들이 세금을 농락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법보다 먼저 두려움 없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던 선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아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수십 년 벼슬한 신하들도 쉽게 입에 담지 못하는 핵심을
이 11살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소나기는 반 시즌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선비와 이완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약에 대해서, 역사 속 명신들에 대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학문의 쓸모에 대해서. 이완은 결코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깊이 있게, 그리고 현실에 단단히 발을 붙인 채로 말했습니다. 그 선비는 그날 이후 이 소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이완아,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다. 앞으로도 부지런히 공부하거라. 네, 선비 어른. 길이 험하니 조심히 가십시오. 두 선비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완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다가 지게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말을 나눈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을. 조선 제구대 왕성종. 이름은 이혈. 즉위 당시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만큼 처음에는 할머니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으로 나라가 운영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머니 인수대비의 입김이 조정을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이 직접 통치를 시작한 것은 즉위 7년 이후였고 이완을 만난 시점은 즉위 13년 차 성종의 나이로 25살 때였습니다. 이미 친정을 시작한 지 몇 해가 흘렀고 성종은 경국대전 완성이라는 역대급 업적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홍문관을 크게 키웠고 경연을 조선 역대 어느 왕보다 자주 열었습니다. 신하들의 직언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그런 성종이 산속 동굴에서 11살 나무꾼 소년을 만난 겁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성종은 동행했던 신하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주부의 이완이라는 소년의 집안을 알아보아라. 며칠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요절하였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음. 낮에는 나무와 약초를 팔고 밤에는 독학으로 학문을 연마 중. 성종은 그 보고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홍문관 학사 중에 저 아이만큼 명확하게 말하는 자가 몇이나 되던가. 조선의 학자들, 특히 홍문관의 관리들은 대부분 학식이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종종 관습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이 있고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고 그 답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이 조정 담론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완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의 곡식값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의 부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 속 성인의 말씀을 현실의 언어로 번역할 줄 알았습니다. 성종은 그것이 진짜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완이 그 선비들과의 만남을 잊어가던 어느 날, 전주부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조정의 인장이 찍힌 정식 문서. 이완을 한양 조정으로 극진히 모셔오라. 어머니는 그 문서를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아, 그 선비들 중에 왕이 계셨던 것 같구나. 이완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아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그것이 내 가장 큰 재주란다. 아는 대로만 말할 수 있다는 것. 허세가 없다는 것. 한양에 가거라. 가서도 아는 대로만 말해라. 이완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궁궐문 앞에 선 11살 소년. 복장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영롱했습니다. 경복궁의 높은 담장, 근정전에 웅장한 지붕, 갑옷을 입은 병사들, 비단옷을 입은 신하들. 이완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구나. 다만 더 크고 더 복잡한 전주부일 뿐이지. 성종은 이완을 직접 불러 경연에 세웠습니다. 홍문관의 학사들이 즐비한 자리에 나무꾼 출신 11살 소년이 당당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 신하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임금께서 또 별난 취미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나 토론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성종이 먼저 물었습니다. 완아, 오늘 경연의 주제는 민심을 얻는 법이다. 내 생각을 말해보거라. 이완은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맹자께서는 민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을 낮추려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이 안정되어야 사직이 굳건하고 사직이 굳건해야 임금의 통치가 빛납니다. 민심을 얻는 첫 번째 길은 백성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처리하는 관리들이 두려움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아전들이 상소를 중간에 막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문관의 한 학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아전을 통제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바가 있소. 어린아이가 실무도 모르면서 가당치 않은 말을 법이 있다는 것과 법이 지켜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이 있음에도 아전이 부정을 저지른다면 법을 더 만들 것이 아니라 법을 올바르게 집행할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연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종은 살짝 웃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이완은 궁궐에서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경연에 참여하고 홍문관의 서책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전주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희귀한 서적들, 중국 황실에서 들여온 서책, 고려시대의 필사본, 조선 개국 이후 편찬된 각종 법령 문서들. 이완은 그것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완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학문이 깊어질수록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더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성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뽐내는 자는 많았지만 알수록 겸손해지는 자는 드물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완은 이제 14살. 학문적으로는 홍문관의 많은 학사들과 대등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이상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완은 성종의 편전으로 단독 호출을 받았습니다. 성종은 이완을 마주 앉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완아, 나는 내가 책만 읽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는다. 세상은 책밖에 있고 백성은 글자 속에 없다. 내가 전주에서 태어나 그 땅을 알고 그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것이 내 어떤 학식보다 귀한 자산이다. 이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전주부 부윤 자리가 비었다. 내가 가거라. 이완은 눈을 들어 임금을 바라봤습니다. 전하, 신은 아직 14살이옵니다. 성종은 가볍게 웃으며 이완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래, 역대 전주부 부윤 중 가장 어리겠지. 그러나 나는 나이를 보낸 것이 아니다. 사람을 보낸 것이다. 조정은 들끓었습니다. 반대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14살 아이에게 전주부 부윤을 맡기다니 전하의 판단력이 의심됩니다. 전주부는 조선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고을 중 하나입니다. 경험 없는 소년을 보내심은 백성을 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그 아이와 3년을 함께했다. 내가 보낸다. 그 말 한마디로 논란은 끝났습니다. 이완은 출발 전날 밤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1년 후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있었던 이완은 그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전주부 부윤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뜨셨습니다. 전주는 만만한 곳이 아니다. 왕실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 왕실 종친과 지역 토호들이 뒤엉켜 있다. 이전 부윤들이 모두 무너진 이유가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전하께서 믿고 보내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잘한 곳이니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내가 이미 안다.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무엇이 옳은지는 내 안에 있다. 이튿날 아침 이완은 전주로 향했습니다.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인을 품에 안고 조선의 가장 어린 부윤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주부, 왕실의 본관, 전주희 씨의 땅.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 뒤에는 썩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있었습니다. 이방과 호방은 이미 지역 토호들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임 부윤들은 뇌물에 굴복하거나 괴롭힘에 쫓겨났습니다. 14살 소년 이완이 부임하는 순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엔 쉽겠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것은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자신의 가문의 고향인 전주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전주는 전주희 씨의 본관지이자 조선 왕실의 정신적 뿌리였습니다. 그 때문에 전주부는 단순한 지방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종친들이 전주 일대에 많이 거주했고 왕실과 연결된 지역 유지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주는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상업과 농업이 발달한 부유한 고을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왕실과의 연줄까지 있는 곳. 그런 곳에 부임하는 부유는 사실상 사방이 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완 이전의 전주부 부윤들을 보면 제대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유형입니다. 부임하자마자 지역 토호들이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좋은 음식, 귀한 포목, 그리고 슬쩍 끼워 넣는 금전. 처음에는 인사치레로 받기 시작해서 결국 그들의 손안에 들어가 버리는 부윤들. 두 번째는 압박형. 선물을 거절하는 부윤에게는 각종 민원과 고발이 쏟아집니다. 조정의 상소가 올라가고 뒤에서 왕실 종친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견디다 못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 세 번째는 외면형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윤. 적당히 세월을 보내고 적당히 상납하고 임기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떠나는 경우. 이 경우 백성들만 피해를 받습니다. 이완은 이런 사례들을 이 고을에 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완이 전주부 관아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관리들이 줄지어 영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 속으로 샘을 하는 표정. 14살짜리라고? 이건 그냥 겁만 주면 되겠는데. 특히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방 최득봉과 호방 김석달. 이방은 관아의 인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아전이었고 호방은 재정과 세금을 관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탁하면 사실상 부유는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임 부윤들을 여러 차례 다뤄본 실무자들이었습니다. 부임 인사가 끝난 저녁 이방 최득봉이 찾아왔습니다. 이완이 집무실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손히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윤 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전주의 여러 어른들께서 부윤 어른의 부임을 축하하여 마련한 소소한 선물이옵니다.
상자가 하나 앞에 놓였습니다. 비단과 은전이 들어있을 게 뻔했습니다. 이완은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부윤어른, 이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지역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처음 오신 분이 이것을 거절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최근 3년치 세금 징수 내역과 창고 현황을 전부 가져오십시오. 최득봉은 일어서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자마자 김석달에게 달려가 속삭였습니다. 거절했다. 김석달은 입술을 꼬며 비웃었습니다. 애가 원칙주의자인 척 하는 거겠지. 며칠 두고 보면 알아. 그들은 과거의 사례대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런다고. 며칠 지나면 외롭고 무서워지고 결국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이번에는 원칙주의자 이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득봉이 마지못해 세금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수십 권의 묵직한 책자들. 보통의 부윤이라면 이것을 보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담당 아전에게 잘 처리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완은 달랐습니다. 장부를 처음 책상에 받아든 순간부터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전들이 써놓은 장부는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항목은 나뉘어져 있고 단위는 혼재되어 있으며 여러 장에 걸쳐 흩어진 숫자들을 합산해야만 실제 총액을 알 수 있는 구조. 웬만한 관리는 보다가 포기하거나 아전에게 요약해서 보고하라고 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요약은 아전이 하는 것이고 아전이 숨기고 싶은 것은 요약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완은 그 함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읽었고 직접 계산했으며 각 항목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이완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아침 이완은 심상치 않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세금이 법정 세율보다 현저히 높게 징수된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마을들에 집중적으로. 둘째, 창고에 들어온 양과 실제 창고에 남아 있어야 하는 양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셋째, 징수된 세금 일부가 접대비와 잡비라는 항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완은 그것들을 모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했다고 바로 들이치는 것은 이완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 이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아 사람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는 이방과 호방 외에도 여러 아전들이 있었습니다. 형방은 법률과 형사사건을 담당했고 병방은 군사와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이완이 며칠간 관아를 살펴보며 느낀 것은 이방과 호방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형방과 병방은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이완은 어느 저녁 형방을 따로 불렀습니다. 형방의 이름은 오청. 나이는 40 중반으로 오래된 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이방이 뭔가 떠보라고 시킨 건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 형방, 나는 장부에서 이상한 것들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 테니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오청은 이완이 내놓은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이완이 정리한 과다징수 항목들이었습니다. 오청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윤 어른, 이것을 직접 계산하셨습니까? 예.
오청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윤어른.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오청은 그날 이후 조금씩 이완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최득봉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빼돌리는지, 호방 김석달이 어떤 방식으로 창고를 속이는지,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지역 토우들의 이름들을. 병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방 이름은 박수태. 50대의 무인 출신 아전으로 무뚝뚝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완이 처음 그에게 접근한 것은 관아 뒷마당에서 혼자 활을 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박병방, 나도 한번 쏴봐도 되겠습니까? 박수태는 어이없다는 듯 이완을 바라봤습니다. 14살 애가 활을? 그러나 이완이 시위를 당기는 자세에서 어릴 때부터 산에서 길렀을 팔심이 느껴졌습니다. 화살은 관역에 꽂혔습니다. 정중앙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수태는 잠시 이완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화살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대화였습니다. 이후 이완은 박수태와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수태는 지역 토우들 중 누가 실제로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지, 관아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완은 그 정보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완은 자신의 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방과 호방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윤이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완은 공식 석상에서 이방과 호방을 불렀습니다. 관아의 다른 아전들도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완은 준비해 두었던 문서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묶음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전주부 세금 징수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최득봉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세율을 초과하여 징수된 마을이 17개 마을이며 총 초과 징수액은 쌀로 환산하면 약 1,200석에 해당합니다. 이 중 창고에 실제 입고된 것은 800석이며 나머지 400석의 행방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최득봉과 김석달을 바라봤습니다. 최득봉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부윤어른,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장부의 기재 방식이 복잡하여 이해하시기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설명. 최이방,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400석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것은 접대비와 잡비로 처리되었습니다. 매년 상부에서 오시는 관리들을 접대하고 지역 유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접대비로 400석을 썼다는 말씀입니까? 그 접대의 내역을 하나씩 열거해 주십시오. 날짜, 대상, 용도. 최득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역이 없었습니다. 애당초 그 돈은 접대비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완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내역서를 사흘 안에 제출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면 저도 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완은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아를 나서며 최득봉은 이를 갈았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그는 곧바로 지역 토우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밤 몇몇 세력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어린애가 너무 날뜁니다. 조용히 손 좀 봐야겠습니다. 왕이 직접 보낸 자입니다. 함부로 손댔다가는 왕이 보낸 자라도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큰 실수를 하면 조정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요. 그들은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완이 부임하고 2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다징수로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이 관아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소를 올려도 이방이 중간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아전들이 먼저 나서서 부윤 어른께 이런 것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더 피해를 본다고 협박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부윤은 달랐습니다. 이완은 직접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백발의 노인이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격의 노인이었는데 형방 5청이 모셔왔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이완이 말렸습니다. 어르신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들었던 재작년 수확이 반도 안 되었는데 세금은 예년과 같이 나왔다는 것. 팔 것이 없어 논을 팔았고 논을 판 값으로 세금을 냈는데 그 논을 사간 것이 바로 지역 토호의 사람이었다는 것. 이완은 조용히 들으며 기록했습니다. 그 계약서나 장부 아직 갖고 계십니까? 노인은 품속에서 구깃구깃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완은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이 일은 공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 사연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완의 집무실 한켠에는 민원 문서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이완은 그것들을 하나씩 읽고 분류하고 증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완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전주부 인근의 유학자 정암 선생이었습니다. 정암은 나이 70에 가까운 노학자로 젊어서는 조정에 출사했다가 낙향하여 전주 인근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완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14살 부윤이 백성의 억울함을 직접 챙긴다는. 이완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정암은 이완을 위아래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학문은 어디서 배웠는가? 어머니께 먼저 배웠고 아버지의 책들로 독학했습니다. 그 후 한양 궁궐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정암은 잠시 침묵하더니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랑 이야기 좀 해보세. 그날 오후 두 사람의 대화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암은 이완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시험하듯 물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말했습니다. 전주의 사림들이 이 부윤을 도울 것이네. 혼자 싸우지 마시게. 이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림이란 무엇인가?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향촌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유교적 질서를 지키려는 지방 지식인 집단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조정의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인 도덕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부패한 지역 토호들과는 달리 사림은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완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임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여름, 전주 일대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고 모내기를 마친 벼들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의 눈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이완은 즉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 현황을 마을별로 정리하고 예상 수확량을 산출하고 필요한 구휼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성종은 그 장계를 받고 홍문관 학사들과 토론했습니다. 한 학사가 말했습니다. 전하, 구휼미 방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구휼을 쉽게 하면 농민들이 스스로 노력하려는 의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종은 이완의 장계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장계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배를 고르면 예절을 잃고 예절을 잃으면 질서가 흔들립니다. 구휼은 자선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구휼미를 방출하라. 이완의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가뭄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홍수가 왔습니다.
늦여름 집중호우로 전주 인근 천변이 범람했습니다. 논이 잠겼고 몇몇 마을에는 물이 들어찼습니다. 이완은 직접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박수태 병방과 관아 병졸들을 이끌고 물에 잠긴 마을을 돌았습니다. 노약자들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긴급 식량을 배포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이완을 보고 한 노파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윤 어른이 직접 이런 곳까지. 제가 이 고을 출신이라 길을 좀 압니다. 어르신. 가뭄과 홍수의 이중고를 겪은 그해 가을. 전주부의 수확량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굶지는 않았습니다. 이완이 미리 준비했던 구휼이 제때 집행되었고 과다징수를 막아 농민들의 여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전주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백성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주부 부윤으로서 이완은 바빴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이 들어왔고 지역 토호들과의 신경전이 계속됐으며 장부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완이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는 것. 어머니는 예전 살던 낡은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완이 전주부에 부임하면서 한양에서 함께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완의 이야기를 매일 들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어머니는 항상 짧게, 그러나 핵심을 짚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림의 정암 선생께서 토호들 중 한 명이 제게 해코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와나, 해코지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손을 쓰거나 아니면 상대가 손을 쓸 수 없게 만들거나, 먼저 손을 쓰면 내가 먼저 상처를 입는다. 상대가 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제 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완은 어머니의 말을 늘 가슴에 새겼습니다.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완이 전주부 부윤으로 부임한 지 약 8개월이 지났을 무렵 조정에 상소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전주부의 일부 지역 유지들 이름이 연서된 그 상소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 전주부 부윤 이완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지역 행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림 세력과 결탁하여 지역 질서를 어지럽히며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완을 부윤직에서 교체해 주실 것을 삼가 청합니다. 조정에서 이 상소를 처음 받아든 것은 2조, 즉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일부 2조 관리들은 원래 이완의 임명 자체를 반대했던 터라 이 상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전하,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현 전주부 부윤의 교체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종은 그 상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완의 장계를 가져오시오. 이완은 매달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계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했으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수치와 사실로 가득 찬 철저한 보고서였습니다. 성종은 상소와 장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상소는 모호하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장계는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이 상소를 쓴 자들의 이름을 확인하시오. 이완의 장계에 나온 과다징수 조사 대상자들과 겹치는 이름이 있는지, 조사 결과 상소 연서자 중 절반 이상이 이완이 세금 부정으로 조사 중인 인물들의 관계자였습니다. 성종은 짧게 말했습니다.
상소를 기각한다. 이완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라. 그 결정이 전주부에 전해졌을 때 이완은 담담했습니다. 오청 형방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버티셨습니다. 부윤 어른. 버틴 것이 아닙니다. 장계를 성실히 쓴 것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거짓말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주부 인근에는 왕실 종친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반계 후손으로 세종 연간에 전주 인근 땅을 하사받아 정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은 이경원. 나이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 배경 때문에 지역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경원이 보유한 전답은 일부가 법적 절차 없이 주변 농민들의 땅을 흡수한 것이었습니다. 이완이 파악한 민원 문서들 중 이경원과 관련된 것이 5건이었습니다. 이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정암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왕실 종친이 연루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이지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정암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 부윤,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유학의 기본이네. 그러나 방법이 중요하지. 법으로 처리하되 임금께 먼저 아뢰는 것이 순서라고 보네. 그것은 종친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완은 장계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원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이 아니라 피해 농민들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 땅의 원래 소유권 문서들을 첨부하여 처리 방안을 전하께서 하명해 주시길 청한다는 형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완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 성종은 그 장계를 받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왕실 종친 문제는 언제나 민감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종친들 전체의 반발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경국대전을 만든 임금이었습니다. 법이란 것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성종은 승정원 승지에게 명합니다. 이경원에게 전주부 부윤이 조사하는 바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라. 그것이 왕실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다. 그 명이 이경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경원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감히 어린 부윤이 자신에게 손을 뻗었다고. 그러나 왕의 명이 내려왔을 때 그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완은 이경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조용하고 공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온 것은 처벌을 위함이 아니라 피해 농민들이 땅을 돌려받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이경원에게는 체면을 세울 여지를 줬습니다. 이경원은 결국 5건의 땅을 원주인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전주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완이 부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주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임 부윤들 시절 과다징수와 토호들의 횡포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농민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인구가 늘면 세수도 늘었습니다. 과다징수를 없애도 공정하게 거두면 결국 총액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사림과의 협력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암 선생을 필두로 한 전주 사림학자들은 향약을 정비하고 강화했습니다. 이완은 이것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관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스스로가 규범을 지키는 문화, 그것이 유교적 이상이었고 현실에서도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 관악까지 오기 전에 향약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방 최득봉과 호방 김석달은 결국 조사 결과에 따라
관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빼돌린 곡식의 일부는 환수되었고 일부는 구율미로 전환되었습니다. 오청 형방이 이방을 대신해 행정을 맡았고 박수태 병방은 치안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전주부 관하 안에 처음으로 부윤과 아전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바쁜 부윤직을 소화하면서도 이완은 밤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등잔 앞에 앉아 책을 읽는 것. 이제 전주 완산 자락의 낡은 집이 아니라 관아 사택의 넓은 방이었지만 그 앉음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 겪은 일들을 책 속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결정이 어떤 원칙 위에 서 있는지,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어느 밤 정암 선생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완이 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정암은 잠시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부윤, 들어가도 되겠는가? 늦은 밤이라 이완은 목소리를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 정암 선생님, 당연하지요. 들어오시지요. 늦은 시간인데 잠도 안 자고 공무 처리하는가. 오늘 백성 한 분이 오셔서 저수지 보수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수리학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정암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부윤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묻지 않아도 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아전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근데 자네는 왜 자꾸 직접 배우려 하나? 모르는 것을 아전에게 맡기면 결국 아전이 부윤이 됩니다. 정암은 웃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자네를 가장 존경하는 점이야. 이완의 선비정신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공부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권력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용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생겼을 때 그것을 더 큰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완이 산에서 나무를 하던 11살 때부터 몸에 배어있던 태도였습니다. 다음 날 이완은 병방과 공방 두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고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이었습니다. 많은 가옥들과 논, 밭의 경사도를 살폈습니다. 이보시오 공방. 홍수와 가뭄의 이유가 뭐라 보십니까? 생각 못한 질문에 공방은 병방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방이 대신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윤어른, 홍수와 가뭄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유라면 이유겠지요. 반대 상황이라. 이완의 눈동자가 커지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군요. 반대 상황. 물이 많아 홍수가 나는 것이고 물이 없어 가뭄이 드는 거니까. 전주부로 돌아온 이완은 육방과 향촌소 모두를 불러들였습니다. 호방에게 재정 상황을 확인하라 하고 병방에게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군사동원을 지시하고 공방에게는 저수지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라 일렀다. 이방에게는 근처 고을 목사와 현감들에게 토목 전문가 차출을 명했으며 형방에게는 갇혀있는 죄인 중 경범죄인들도 노역으로 감형되게 했고 예방에게는 매일 아침 공사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라 일렀다. 가을 추수 후 동원된 인원은 수천이 되었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돌을 날랐고 흙을 담았습니다. 하천이 범람하지 못하게 둑을 높이 쌓고 바닥을 정비하였으며 상류에는 저수지를 만들어 가뭄에 대비하였습니다. 어지럽고 불분명한 논들을 정리하여 평탄하게 맞추고 재분배했으며 상습 침수 지역의 가옥들을 허물고 구릉지대로 옮겨주었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관가의 협조로 3개월 만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은 높아지고 근처 고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로 다음 해부터는 홍수와 가뭄이 조절되었습니다. 이완이 전주부 부윤으로 있은 지 3년이 되는 해 가을.
한양에서 장계가 내려왔습니다. 부윤 이완을 한양으로 올리라. 이완이 전주를 떠나는 날, 관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림학자들, 마을 이장들, 민원을 해결받은 농민들, 시장의 상인들까지. 오청 형방은 눈물을 참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부윤 어른, 전주부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어른을 모셨습니다. 박수태 병방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깊이 절했습니다. 정암 선생이 이완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남긴 것은 이 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걸세. 어디 가서든 지금처럼 사시게. 이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을 타고 전주부를 벗어나는 이완 옆에 어머니가 앉은 가마가 나란히 갔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완아. 이완은 그 한마디에 비로소 가슴속에 뭉쳐있던 것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완을 성종이 직접 만났습니다. 고생이 많았다. 전주부 이야기는 다 들었다. 저수지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을 없앴다는 것, 농경지를 정리하여 재분배했다는 일도, 그리고 내가 왕실 종친 문제까지 건드렸다는 것도 전하께 잠시 난처함을 드려 송구합니다. 이완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말을 이어갔다. 어려운 문제를 전하의 현명하심으로 무난히 해결했사옵니다. 그래, 그것이 바른 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도 나는 안다. 성종은 이완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16이 된 소년. 전주에서 3년을 보내며 많이 여물어 있었습니다. 이완아, 나는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려 한다. 성종이 이완을 쓴 방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을 다시 홍문관에 들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현장 경험을 가진 실무 관료로서 홍문관의 서책과 전주부의 현실이 이완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완이 경연에서 하는 말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도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현장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문관 경연에서 이완이 경종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향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시험해 본 결과 관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규범을 갖추었을 때 훨씬 분쟁이 줄었습니다. 홍문관 학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책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성종의 재위 기간 동안 이완은 여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홍문관에서 후학을 가르쳤고 지방 순찰을 다니며 현장을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성종의 밀명을 받아 특정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정에서 이완의 위치는 독특했습니다. 화려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과 귀, 그것이 성종이 이완을 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완이 성종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이유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완은 성종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골랐습니다. 이완은 달랐습니다. 전하, 신은 오늘 경연에서 전하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종은 오히려 그것을 반겼습니다. 말해보거라.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어린 시절 동굴에서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 관계가 세월이 지나도 유지되었습니다. 이완이 20 초반 나이가 되었을 무렵 어머니의 건강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완은 관직의 일부를 내놓는 것을 자청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간호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성종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것이 신하로서의 직무보다 먼저다. 이완이 25되던 해 성종 임금의 추천으로 대제학의 딸 서윤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19의 서윤은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이완은 서윤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1년 후 이완은 어머니에게 손자를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서윤은 한참을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서윤의 통솔하에 유모인 예산댁이 처리했습니다. 이완은 어머니의 병간호에 매진했습니다. 이완은 어머니 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윤과 아들을 데리고 매일 아침 문안을 드렸으며 약을 직접 다리고 식사를 챙기고 밤에는 곁에 앉아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이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완아,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어서 기쁘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한 거야. 애미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향인 전주부 완산자락 아버지묘 옆에 같이 모셨습니다. 이완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조정에서는 빨리 복귀하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이완은 예법에 따라 3년을 채웠습니다. 성종은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이완다운 일이다. 3년상을 마치고 이완이 다시 조정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중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성종 치세의 후반, 이완은 홍문관의 요직을 거치며 경국대전 안성 과정에도 기여했습니다. 법조항을 검토하면서 이완은 항상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 백성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전주부에서의 경험이 살아있었습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과는 달랐습니다. 학문을 멀리했고 직언하는 신하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은 이완에게 그리고 수많은 선비들에게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살인파 학자들이 숙청당하거나 탄압당했습니다. 어머니인 패비윤 씨의 사건을 알게 된 후 관련자 모두를 처형했습니다. 이완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러나 이완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직언이 위험한 시절에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완은 말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역사적 사례를 들어 돌려 말하는 방식. 임금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 그것이 어릴 때부터 배운 어머니에게서 배운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결국 많은 선비들을 내쳤습니다. 이완도 한때 외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완은 무엇을 했을까요? 물러나 전주부에서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전주부에서 배운 것들, 한양 궁궐에서 성종과 나눈 이야기들, 어머니에게 배운 지혜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완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이 80줄에 들어선 정암 선생과의 교류는 큰 낙이었습니다. 지방 유학자들에게 지식과 현실을 함께 공부하라 일렀고 가끔씩은 전주목에 가서 백성들의 고충도 살피라 했습니다. 직접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완의 나이 50대 중반,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사립유학자들이 뒤로 밀리고 반정 공신의 훈구파가 득세하였습니다. 이완은 사림과 훈구파의 당쟁에 환멸을 느껴 고향으로 낙향하였습니다. 전주부에서는 부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완을 반겼습니다. 이완을 따르고 존경했던 몇몇 유학자들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서원을 짓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의 실용적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백성 중심의 사고를 강연했습니다.
실천적 유학을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서원 근처의 땅을 개간하고 유학자들과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백성에게 다가가 배웠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며 실천적 성리학자, 도덕과 철학의 이론학문에서 벗어난 실천형 사상가. 어느덧 60세의 나이에 이른 이완이 한양을 찾았습니다. 공신들에게 휘둘리던 중종이 이제 제법 임금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고 사림을 등용하고 향약이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 중심의 유교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완은 성종 임금의 선릉을 찾았습니다. 깊이 절을 올리고 지나간 일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나기 오는 날 산속 동굴에서의 첫 만남, 11살의 아이를 궁궐로 불러 올렸던 일, 14살의 아이를 전주부윤으로 내려보냈던 일, 대제학의 금지옥엽인 소윤을 맺어주었던 일, 한참을 회상하다 노을 진 하늘을 바라봅니다. 웃고 있는 성종 임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완의 얼굴에도 미소가 올랐습니다. 전하, 잘 계시지요? 따뜻한 바람이 이완의 귓가를 훔쳤습니다. 소신도 곧 전하를 만날 것 같습니다. 이완이 대단한 것은 그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이완이 특별한 것은 그 재능이 옳은 방향으로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완은 임금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우거나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완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부 부윤으로 부임했을 때 지역 토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 임기를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완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시절 침묵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이 가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은 권력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편안함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선비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동굴에서 소나기를 피하던 11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이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완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낮에 나무를 하고 밤에 책을 읽던 그 시절부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는 것을 말로 설명하던 그 시절부터, 시장의 곡식값을 알고 아전의 부정을 눈치채고 백성의 표정에서 나라의 상태를 읽던 그 시절부터 이완은 이미 이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의 이야기는 역사 속 기록과 상상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기록이냐 상상이냐와 관계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아는 것을 옳게 쓰고 있는가? 나는 편안함과 원칙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는가?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열심히 배우는가? 아니면 배우기를 멈추는가? 이완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조선의 천재 소년 이완. 전주 산기슭의 나무꾼에서 시작하여 왕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된 선비. 그리고 어느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몸소 살아낸 사람. 그가 남긴 유산은 땅도 재물도 아닙니다. 옳게 산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살. 그것이 이완의 유산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